10% 인간, 10% 인간에 대해서 엘레나 콜린의 지음. 하와이 짧은 꼬리 오징어가 이렇게, 오징어는 배 밑면에 살고 있는 단 한 종의 발광 박테리아 덕분에 바다의 수면으로부터 몸을 감출 수 있는 빛을 발하여 생존의 확률을 높인다. 인간의 체내에 살고 있는 더 복잡한 미생물 집단 역시 이로운 방식으로 작용하여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 착한 식단으로 돌아가기. 파트리스 카니와 다른 과학자들의 발견은 식단이 체중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기존의 섭취열량과 소비열량의 더 벨셈 공식이 아닌 식단, 특히 섬유질, 미생물, 짧은 사슬, 지방산, 장투과성, 만성염증 사이의 연관성을 나열해 보면 비만은 단지 많이 먹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에너지 조절에 관한 질병을 보이게 될 것이다. 카니는 나쁜 식습관이란 살이 찌는 한 가지 루트에 불과하며 항생제를 비롯하여 미생물총을 파괴시키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또 그로 인해서 LPS가 혈액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수많은 연구 결과로서 비만은 섬유질 부족이다라고 했어요. 섬유질 부족이다. 섬유질. 플라시보. 6개월 동안에 매일 1200칼로리씩 섭취하면서 플라시보 보충제를 먹은 경우에 5.8kg을 감량했지만 섬유질과 함께 먹은 경우는 8kg의 체중을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20개월간 총 250명의 미국 여성을 대상으로 섬유질 섭취와 체중을 추적한 결과로 100칼로리당 섬유질 섭취가 1g 증가할 때마다 0.25kg씩 살이 빠졌다. 많이 빠졌다. 탄수화물은 여기서 특별히 따로 언급할 가치가 있다. 지방과 섬유질도 그렇듯이 탄수화물이라고 다 똑같은 탄수화물이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탄수화물은 전부 나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설탕은 탄수화물이다. 그리고 렌틸콩 역시 탄수화물이다. 예를 들어서 케이크는 60%가 탄수화물인데 정제된 밀가루와 설탕 때문에 모두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된다. 그러나 브로콜리는 케이크와 비슷하게 대략 70%가 탄수화물이지만 절반이 섬유질로 되어 있어서 대장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된다. 탄수화물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넓은 범주의 음식물들을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말하는데, 거기는 설탕이나 현식빵같이 정제된 탄수화물만이 아니라 대부분 소장에서 소화되기 어려운 섬유질로 구성된 현미 같은 비정제 탄수화물까지 포함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탄수화물, 이런 부분에서 미생물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유형 다이어트는 생식 다이어트다. 레이첼 카모디에 박사과정 지도교수인 하버드대학교 인류 진화 생물학자인 리처드 랭엄이 비판하는 이 학설은 인간이 불을 이용해서 음식을 익혀 먹으면서 몸집이 커지고 뇌가 더 큰 종으로 옮겨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카모디가 박사 과정 중에서 발견했듯이 이 동식물성 음식 모두 조리를 하게 되면 화학 구조가 바뀌고 또 날 것이었을 때는 흡수할 수 없던 영양분을 신체가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준다. 식품의 조리가 미생물총이 이용할 수 있는 영양분에 미치는 영향도 똑같다. 그뿐 아니라 열을 가하면 장에서 유익균에게 해가 될지도 모르는 식물의 방어 물질을 파괴한다. 생식이 사람들이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조리되지 않은 음식에는 흡수될 수 있는 열량이 더 적기 때문이다. 카모디는 실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식의 효과는 너무 극단적이라 순수한 생식 다이어트로는 건강한 몸무게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생식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체내의 에너지가 심각하게 부족해져서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 배란이 멈추기도 합니다. 라고 지적한다. 진화적인 관점에서 생식은 확실히 좋은 전략은 아니다.
식품을 조리해 먹는 것은 음식의 맛을 좋게 하기 위한 문화적인 발명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지금까지 생리학적으로 적용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야 할 생활 방식이다. 가모디는 음식을 조리하는 것이 우리의 장대 미생물 총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려고 연구 중이다. 섬유질이 그렇게 좋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과 글루텐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지 물을지도 모르겠다. 밀과 다른 항곡물은 섬유질로 쌓여있고 우리의 건강에 이롭다고 검증된 여러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심장병이나 천식의 위험을 줄이고 혈압을 개선하며 뇌졸중을 예방한다. 그러나 특정 영양소를 제한하는 유행 식이요법들은 기본적으로 밀이나 귀리, 보리 등의 곡물에 숨어있는 글루텐이 우리 몸에 나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글루텐은 빵에 들어있는 단백질로 스펀지 같은 부드러움과 쫄깃함을 주는 성분이다. 빵을 반죽할 때 생기는 글루텐의 성분이 이스트에 의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붙잡아 빵이 부풀어 오른다. 글루텐은 분자의 크기가 큰 편으로 진주 목걸이 같은 사슬을 이루는 일부는 소장에서 분해되고 나머지는 짧은 사슬의 형태로 대장까지 향한다. 식당이나 슈퍼마켓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카제인, 락토스, 무첨가 글루텐 무첨가 식품은 그러다 10년 전부터 무첨가 시장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비정상적인 알레르기나 희귀한 불내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의료 목적의 식단 조절은 사라졌다. 대신에 수백만 명이 실행 중인 살 빼는 목적의 다이어트는 유명 연예인 덕에 더욱 인기를 누리게 된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다. 무첨가 식품의 열풍은 최근의 문제를 음식 탓으로 돌리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다. 인간은 다른 동물의 젖을 먹는 유일한 동물이라면서 좋을 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설은 신경 쓰지 않는 게 좋다. 밀과 유제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글루텐이나 카제인, 락토스 같은 화합물은 약 1만 년 전 식습기 혁명 이후에 일부 인류 집단에 의해 소비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최근까지 이렇게 골칫거리가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셀리악병은 지난 몇십 년간 극적으로 증가했는데 유일한 치료법은 글루텐을 일절 섭취하지 않는 것이다. 셀리악. 하지만 밀이나 유제품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다면 우리 조상들은 왜 애초에 밀과 우유를 먹기 시작했을까? 락토스는 우유에서 나오는 젖당인데 실제로 많은 인류 집단이 락타제 지속성을 진화시켰다. 아기였을 때 우리 모두는 락토스를 분해할 수 있었다. 락토스는 바로 엄마의 젖에 들어있는 성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락타제라는 락토스 분해 효소를 암호화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신석기 혁명 이전에는 아기가 유아기를 지나 락타제가 더 필요하지 않은 시기가 되면 락타제 유전자 스위치를 꺼버리고 생산을 중단했다. 그러나 신석기 혁명 과정에서 어떤 인류 집단은 동물을 길들이면서 그 젖을 먹기 시작했다. 자연 선택을 거쳐서 락타제 지속성이 개체군 내에 자리를 잡은 과정은 진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 편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 가지다. 성인이 되어서도 락토스를 소화하는 능력을 지니는 것이 생존과 번식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뜻이다. 극동지방에서 시작하여 겨우 몇천 년 만에 인간들은 유럽 전역에 락토스 내성을 퍼뜨렸다. 이제 북서유럽 인구의 95%는 어린이 되어도 우유를 먹을 수 있다. 염소를 기른 이집트의 베두인족이나 소를 기른 르완다의 투투시족처럼 다른 지역에서 목축한 인류 집단은 유럽인들과 다른 돌연변이를 통해 독립적으로 락타제의 지속성을 진화시켰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글루텐과 락토스를 소화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가 원래 이 음식들을 먹도록 진화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조상이 특히 유럽 계통의 사람들이 몇천 년 동안 글루텐과 락토스를 소화해왔다. 지난 60년 동안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1만 년에 걸친 인간 영양 체계의 진화를 한순간에 되돌려 놓는 것 같다.
나는 소화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특정 음식물에 대한 불리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질환의 근원을 우리 자신의 게놈이 아니라 파괴되어버린 우리 몸속의 미생물군 유전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밀을 먹도록 진화해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특히 유럽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락토스 내성을 유지하도록 진화했다. 그러나 이들 음식에 대한 과민 반응을 이끈 것은 우리 자신인지도 모른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음식 자체가 아니다. 음식이 체내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셀리악병과는 달리 글루텐에 민감한 사람들도 장 내벽은 완벽하다. 대신에 미생물성 불균형 때문에 면역계는 글루텐의 존재의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게 구우는 것 같다. 가볍고 폭신한 빵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포함하는 글루텐 함량을 늘리는 것은 가뜩이나 민감한 면역기를 제거하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글루텐이나 락토스를 완전히 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미생물종 균형을 복원하는 동시에 인간이 글루텐, 락토스와 맺었던 포스트 신석기 시대의 관계를 회복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생물 의식한 식단. 미국의 음식 평론가 마이클 폴란의 명언이 있다. 소식하고 채식하라. 소식하고 채식하라. 폴란은 미생물종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 말을 했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말이 진리임을 안다. 첫째, 장기 보관을 위해서 화학방부제로 신선함을 유지하는 포장식품을 피함으로써. 둘째, 췌장 지방세포 식욕에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꾸역꾸역 먹지 않음으로써. 셋째, 채식은 인간과 착한 미생물 모두의 식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건강과 행복의 근원간이 되는 미생물의 균형을 보살필 수 있다. 나는 이 장에서 섬유질을 다루었다. 그러나 한 끼 식사를 구성하는 어떤 영양소도 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지방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고 탄수화물 역시 다양한 크기로 존재한다. 어떤 형태의 식품이든지 복합적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 끼의 식사라는 큰 틀 안에서 잘 어우러지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균형 식사. 됐다. 나는 가끔 인간에게 매일 밥을 먹어야 하는 생리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먹는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자 본질적인 것이다. 인간의 활동 중에서 이렇게 즐거우면서 생존에 필수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사람은 먹는 대로 간다. 한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들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미생물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든다. 7장 엄마가 주는 선물. 생후 6개월이 지나면 코알라 새끼는 어미 주머니에서 고기를 내밀기 시작한다. 어미의 젖만 먹고 살던 코알라 새끼가 어미가 먹는 유칼립투스 잎으로 갈아타야 할 시기가 찾아온 것이다. 대부분의 조직동물의 유칼립투스 잎은 그다지 구미가 당기는 먹이가 아니다. 질기고 독성이 있는 데다 영양분이 풍성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심지어 포유류의 게놈은 유칼립투스에서 영양가 있는 물질을 뽑아낼 만한 효수의 유전자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나 코알라는 해결책을 찾았다. 소나 양처럼 코알라는 몸속의 미생물을 이용해 섬유질이 많은 식물성 먹이에서도 에너지와 영양분을 잔뜩 뽑아낼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코알라 새끼다. 새끼 코알라의 몸속에는 아직 유칼립투스 잎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없기 때문이다. 코알라는 똥 생긴 같은 부드러운 반죽에 반쯤 소화된 유칼립투스와 박테리아를 섞어서 새끼에게 먹인다. 새끼를 먹여서 새끼도 그렇게 먹게 된다는 거죠. 박해벌레의 어미는 세균 세포라고 불리는 특화된 세포의 미생물을 보관한다. 어미가 알을 낳을 무렵이면 이 세포는 미생물을 방출하여 뱃속의 알 옆에 뿌린다. 그러면 알은 몸 밖으로 나오기 전에 이 박테리아들을 집어삼킨다. 박테리아와는 다르게 노른자 어미는 코알라와 좀 비슷한 방법으로 새끼에게 유용한 미생물을 전달한다.
노린재 어미는 알을 낳으면 박테리아가 잔뜩 들은 배설물 알 표면에 마구 발라놓는다. 알에서 깨어난 요청은 어미가 발라놓은 박테리아를 먹어치운다. 또 다른 종인 칡벌레는 알을 깨고 나온 뒤에 어미가 알 옆에 놓고 간 박테리아 주머니를 먹는다. 만약에 주머니가 안 보이면 정신없이 찾아 헤매다 다른 알의 주머니라도 훔쳐서라도 먹는다. 이밖에 조류, 어류, 파충류 또한 어미가 알 속에 또는 알이 부화하면 직접 미생물을 전해준다고 알려져 있다. 종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어미가 갓 태어난 새끼에게 건강한 미생물 세트를 선물하는 것은 거의 보편적인 행해지는 의식이다. 이런 행동이 생물체 사이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미생물과 어울려서 산다는 것이 진화적으로 이로운 생활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어미가 알때 껍데기에 박테리아를 발라놓는 행동이나 새끼가 박테리아를 집어삼키는 행동이 모두 일반적인 행동이라면 그런 그렇게 진화한 것이다. 미생물은 자신을 소유하는 개체의 생존과 생식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떨까? 미생물 종은 분명히 인간에게 보탬이 되는 존재다. 아기가 제일 처음 엄마에게 얻는 것은 생명의 인타는 처음 얼마 동안 인간은 적어도 세포수에서는 미생물이나 다름없다. 태반 안에서 따뜻한 양소 주머니 속을 떠다니며 아기는 외부 세계의 미생물로부터 보호받는다. 물론 엄마의 미생물까지도 포함해서 말이다. 그러나 일단 양소가 터지면 바로 미생물의 정식이 시작된다. 이제 아기가 엄마의 지를 통과하여 바깥 세상으로 나오는 여정은 미생물부터 태형을 당하는 시간이다. 태형이라는 단어는 자칫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아기가 맞이하는 미생물은 적이 아니라 친구이기 때문이다. 그런 미생물과 통과 의례라는 말이 더 어울리겠다. 이 의식을 거치며 조금 전만 해도 무긴 상태였던 아기는 질 속 미생물을 온몸에 바르고 세상에 나선다. 하지만 아기는 엄마의 몸 밖으로 나오면서 질에서와 별도로 다른 미생물의 세례를 받는다. 불길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아기 때 똥을 삼키는 것은 코알라만의 고유한 행동은 아니다. 출산 시 자궁의 수축을 유도하는 호르몬과 아기가 아래로 밀려 내려오면서 가해지는 압력 때문에 대부분 산모는 대변을 지린다. 출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아기는 일단 머리가 먼저 나오는데 몸을 엎드린 형태로 얼굴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어 정확히 말하면 엄마의 항문을 마주 보는 자세가 된다. 그리고 그 상태로 마지막 수축이 시작될 때까지 잠시 기다린다. 이때 아기의 머리와 입은 최적의 자세를 취하게 되며 엄마가 지린 대변 속의 미생물을 흡입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 여기까지 읽으며 본능적으로 혐오감을 느끼겠지만 이는 앞으로 아기가 선ton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출산의 과정에서 엄마가 변과 지를 통해 아기에게 선물을 주는 미생물 세례는 신생아가 처음으로 입는 간편하고도 안전한 최고의 베넷 저고리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 상황은 아마도 진화를 통해서 적응을 거친 탄생의 과정일 것이다. 질이 항문에 그렇게 가깝게 붙어 있는 것도 자궁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이 직장과 항문에도 똑같이 작용하는 것도 모두 이 과정이 결코 아기에게 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고 안심시켜주는 진화의 사물이다. 참 이렇게 귀한 아기의 장내 미생물을 엄마의 질, 대변, 피부 그리고 아빠의 피부에서 채취한 미생물과 비교해보면 신생아의 장에서 증식하는 미생물과 가장 비슷한 것은 엄마의 질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들이다. 일반적으로 락토바실러스 속과 프레보텔라 속 박테리아들이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이 질 미생물들은 특별히 엄선된 소수 정예의 박테리아 팀으로 엄마의 장에서 발견되는 종에 비해서 다양성은 훨씬 떨어지지만 신생아의 소화관 발달에 특별한 소임을 맡고 발견된다. 락토바실러스가 가는 곳에는 병원균이 없다. 클리스트로디움 디플리시도
슈도 모나스도 연쇄장 고견도 없다. 이들 나쁜 병원견들은 락토바실러스가 이인의 전술을 사용하여 밀어붙이기 때문에 발디딜 틈이 없다. 락토바실리는 유산균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젖산균의 일종으로 우유를 요거트로 발효시키는 종을 포함한다. 요거트의 시큼한 맛을 내는 정체인 젖산은 다른 박테리아의 적대적 환경을 만든다. 뿐만 아니라 락토바실리는 자체적으로 박테리오신이라는 항생물질을 생산해낸다. 락토바실리는 신생아에 비어있는 장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병원균들을 제거하기 위해 이 화학물질들을 생산해낸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 왜 아기들의 장에서 증식하는 미생물 중에는 엄마의 장에 사는 놈들보다 출산길에 사는 놈들이 더 많을까? 장내 미생물이 소화를 돕는다면 아기의 장에도 엄마의 장내 미생물 같은 놈들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많은 의사와 여성들은 락토바실러스가 질에서 번식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오랫동안 여성의 질에서 일어나는 이스드 감염을 완화하기 위한 민간요법으로 생요거트를 사용했다. 이들 젖산균은 감염으로부터 질을 보호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그것이 젖산균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다. 질의 젖산균은 젖을 먹고 산다. 젖산균은 젖에 들어있는 당분인 락토스를 먹고 젖산으로 분해하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젖산균뿐만 아니라 아기들도 젖을 먹는다. 아기는 락토스를 단당류인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분해한 뒤에 소장에서 흡수하여 혈액으로 보내고 이후에 에너지로 전환해 사용한다.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통과한 락토스 역시 버려지지 않고 곧바로 대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젖산균에게 간다. 그렇다면 아기가 출산 후 통로에서 얻은 락토바실리는 엄마의 질을 보호하려고 거기 있었다기보다는 전날 아기의 장에 자리 잡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젖산균의 이런 목적으로 여성의 질에 번식한다는 가설이 과장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여성이 출산하는 바로 그 순간에 아기에게 옮겨가기 위해서 질에 존재한 것이다. 오늘날 선진국 여성에 비해서 과거에는 여성의 출산이 훨씬 잦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다. 여성의 질은 아기가 삶을 시작하는 출발문으로서 인생이라는 경기를 시작하는 아기에게 최고의 환경을 줄 수 있도록 진화해 왔다. 아기들이 생의 초기에 젖산균의 덕을 보긴 하지만 그건 한시적일 뿐이고 사실은 젖을 분해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장내 미생물총이 필요하다. 엄마의 장내 미생물이 필요한 것이다. 출산 시 엄마의 대변을 통해 첫인상을 나누기도 했지만 아기는 실제로 엄마의 질에서 미생물 총의 일부를 얻는다. 임신한 여성의 질에 사는 박테리아는 비임신 여성의 질에 사는 박테리아들과의 조성이 크게 다르다. 질에서 장 박테리아가 많이 발견되는 것이다. 락토바실러스 존슨이를 예로 들어보자. 이 박테리아는 대개 소장에 서식하며 담즙을 분해하는 효소를 생산한다. 그런데 임신 기간에 이 박테리아는 질에서 갑자기 증가한다. 락토바실러스 존슨이는 매우 공격적인 종으로 박테리오신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다른 박테리아들을 제거하고 질에서 영역을 넓혀 태어날 아기의 장에 충분한 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한다. 임신 기간에 질 내 미생물 초근 다양성이 낮아진다. 이는 아기에게 처음으로 뿌려지는 미생물 씨앗을 꼭 필요한 종으로 채우기 위해서 군집을 걸러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아기의 장의 개척자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 엄마의 대변에 들어있는 장 박테리아와 질 박테리아를 포함하여 장내 미생물의 전반적인 다양성이 증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다양성은 빠르게 줄어들어 젖을 분비할 수 있는 일부 박테리아들만 남게 된다. 내 추적에는 아기가 엄마의 대변으로부터 얻은 다양한 미생물들은 나중을 위해서 충수에 보관되는 게 아닌가 싶다. 아기의 장에 정착하는 초기 미생물 군집은 이후에 몇 달 동안 증식하면서 향후 몇 년간의 궤도를 그릴 중요한 시발점을 형성한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구 생태계를 보자. 처음에는 표면이 드러난 바위 위에 이끼가 끼어서 불모지를 개척한다.
이끼가 쌓여 충분한 토양을 만들고 나면은 초본이 자라고 간목이 자라면서 마침내 커다란 교목이 숲을 이룬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던 한 뼘의 땅이 어느 날 미국에서는 너도 밤나무 숲이 되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열대우림이 된다. 똑같은 과정이 신생아의 장속에서도 시작된다. 처음에는 저상견으로 시작해서 미생물총이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진다. 장내에서 일어나는 생태학적인 천이 과정에서 각 단계는 다음 모델을 장식할 생물들을 위한 서식지와 양분을 마련한다. 아기의 장과 피부에서는 미시적인 천이 과정이 일어난다. 아기의 장에 처음으로 자리 잡은 초기 정착자들은 다음에 올 종에게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마치 참나무가 도토리를 열대우리 및 과일을 쓰는 것처럼 미생물총은 자라나는 아기를 위해서 서로 다른 자원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는군요.